예, 안녕하십니까. 필사의 필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12월 1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 저는 첫 번째 시간 독서하고 필사하고 따서 밥 먹고 정리해드리고 산책도 좀 한 다음에 목욕시키고 정견이 영화도 한 편 보고 뭐 뒹굴뒹굴 하다가 저녁 지금 6시 56분인데요. 네, 오늘 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디오북을 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조회수를 좀 보니까요. 오디오북이 조회수가 좀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좀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5쪽부터 오디오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선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입소 후에 만나게 된 친구들은 내가 입소 당시의 충격으로 크게 풀이 죽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고 일러 주었다. 나는 아우슈비츠에서 첫날 밤을 보낸 그 이튿날 아침에 다음과 같은 조그만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미소를 지었을 뿐이고 매우 진지해질 수 있었다. 임시막사를 중심으로 구역을 설정하고 죄수들은 자기의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가는 것을 언급하고 있었는데도 아우슈비츠에 몇 주일 먼저 도착한 나의 동료는 우리 막사로 몰래 숨어 들어왔다. 그는 우리를 진정시키고 위로하며 몇 가지 사실을 알려주러 온 것이다. 그는 너무나 야위어서 처음에는 알아볼 수 없었다. 익살스러우면서도 저돌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그는 우리들에게 몇 가지 급보를 알려주었다. 겁내지 마라. 선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사인 M은 의사들에게는 약하다. 의사인 M은 친위대의 주치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옳지 않았다. 나의 친구의 친절한 충고는 판단을 그르치고 있었다. 한 막사의 의사이며 60세쯤 된 죄수는 나에게 그가 당할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즉 그의 아들이 가스실로 가게 될 운명에 놓이게 되어 그는 의사 M에게 그의 아들을 빼달라고 탄원했다. 그러나 M은 냉혹하게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자네들에게 당부할 일이 있네. 그 친구는 계속해서 말했다. 조금이라도 가능하다면 매일과 같이 수염을 깎게. 한 개의 유리 조각을 사용하더라도 수염을 깎아야 한단 말일세. 심지어 마지막 한 조각의 빵을 대가로 지불하더라도. 그러면 자네들은 젊어 보일 것이며 긁고 문지른 덕택으로 두 뺨은 혈색이 좋아 보일 것이네. 자네들이 살아남고 싶다면 노동력이 있어 보이게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세. 만약에 자네들 가운데 그 누구가 발 뒤꿈치에 물집이 생겼다고 치세. 그로 인하여 그가 발을 절룩이고 친위대의 대원들이 그런 양을 보았다면
그는 곧 그자를 비켜서도록 손짓을 할 것이고 그 이튿날 그자는 틀림없이 가스실로 보내질 것세. 자네들은 우리들이 회교도라고 부르는 뜻을 알고 있는가? 이것이 인간인가에서는 무슬림이라고 부르던데요. 똑같은 말이죠. 병들고 쇠약해져 비실비실거리는 참담한 모습에 고된 육체적 노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리켜 회교도라고 한다네. 조만간 어쩌면 좀 더 빨리 모든 회교도는 가스 처형실로 갈 것일세. 따라서 명심할 것은 면도를 하고 똑바로 서서 걷도록 하라는 것일세. 그러면 가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네. 여기 서 있는 모든 사람들, 이곳에 온 지 24시간도 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네. 어쩌면 당신을 제외하고. 그러면서 그는 나를 손가락질하고 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솔직히 일러주는 것을 개의치 않도록 바라네. 이어 그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다시 되풀이해서 말했다. 당신네들 가운데 다음 선발을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저 사람뿐이야. 그러니 안심들 하게. 그래서 나는 웃었다. 지금도 확신하는 바이지만 그날 그 누구라도 나의 입장이 되었더라면 똑같은 웃음을 떠올렸으리라. 여기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 와우슈비츠에서 이제 곧 가스실로 가게 될 이 사람들은 무슬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회교도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이 부분이 혐오스러웠습니다. 뭐 사람이 아무리 극단적인 처지에 처해 있더라도 자신보다 못난 사람을 찾아 자기 마음에 위안을 삼고 싶은 모양인데 무슬림들이 이 유대인들의 보다 왜 못난 사람이어야 했는지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심리 같은 거를 종교적 입장이나 뭐 역사적 맥락이나 뭐 그런 심리를 생각을 해보면 좀 혐오감이 듭니다, 사실은. 예, 어찌됐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단계) 혐오감. 레싱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이 세상에는 이성을 반드시 잃게 하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일이 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 정상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정상적인 행위가 된다. 비정상적인 상황에 비정상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정상적인 행위가 된다. 심지어 우리 정신과 의사들도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의 반응을 기대한다. 정신요양소의 신세를 진다거나 정상적인 척도에 비례하는 비정상적인 반응을 예로서 들 수 있다. 강제수용소로 들어가게 된 사람의 반응 역시 비정상적인 심적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이를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주어진 환경의 전형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겠다. 이미 말한 바 있지만 이와 같은 반응들은 며칠 사이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재수는 1단계에서 제2단계로 넘어간다. 이는 상대적인 무관심의 단계인데 재수는 이 단계에서 일종의 정서적 사멸에 도달하게 된다. 이미 언급한 반응들을 제외하고 새로 도착한 재수는 또 다른
지극히 뼈아픈 정서적 고문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 모든 정감을 사멸코자 온갖 노력을 다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먼저 찾아오는 것은 가정과 가족들에 대한 무한한 그리움이다. 그리움은 종종 자기 자신을 불태워 없앨 정도로 격심한 정감으로 변하게 된다. 그런 후에 혐오감이 찾아온다. 그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추악한 것, 단순한 겉모양에 지나지 않은 것에도 넌더리를 내게 된다. 대부분의 제수들에게 줄무늬가 있는 제수복이 나누어졌다. 허수아비에게 입히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넉마였다. 수용소의 오두막 막사와 막사 사이에는 오물로만 뒤덮여 있었고 이를 치우고자 하면 할수록 옷에 오물을 묻히기 일쑤였다. 수용소에 새로 도착한 사람은 화장실을 청소하고 시궁창의 오물을 치우는 작업반에 편성되는 것이 인기 있는 관례였다. 종종 일어나는 일이지만 울퉁불퉁한 들판에다 오물을 버리러 가는 동안 똥물이 얼굴에 튀길 때가 있었다. 이에 재수가 조금이라도 싫은 눈치를 보이거나 오물을 닦아내려는 신용을 보였다가는 카포에게 가차없는 주먹 세례를 받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정상적인 반응들의 회전은 촉진되어 가는 것이다. 회저라는 것은 신체 조직의 일부분이 생활력을 잃고 그 기능이 상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단계 무관심. 처음에 제수들은 다른 반의 동료들이 대오를 지어 집단 기합을 받는 것을 보면 얼굴을 돌린다. 진흙탕 속을 몇 시간씩 오락가락하며 걸핏하면 주먹질을 당하는 광경을 차마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며칠이나 몇 주일 지나면 사정은 달라진다. 그러니까 아직도 캄캄한 어느 이른 새벽 재수는 같은 반의 동료들과 함께 행진을 할 준비를 하며 대문 앞에 섰다. 그는 비명을 듣고 한 동료가 나가 떨어지는가 하면 잡혀 일으켜졌다가 다시 나가 떨어지는 광경을 보았다. 무엇 때문일까? 그 친구는 몸에 열이 났다. 그런데 적절하지 못한 시각에 이를 병실 담당자에게 보고한 것이다. 그는 그의 임무에서 빠지려고 규칙에 어긋나는 시도를 했다는 제목으로 벌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심리학적인 반응의 제2단계로 접어든 죄수는 그 참담한 광경에도 이제는 눈 한번 깜빡이지 않았다. 이제 그의 감정은 무디어졌고 그래서 냉담하게 지켜볼 수 있었다. 또 한 가지 이해는 그 자신이 상처나 부종 또는 신혈로 수용소 안에서 가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틀간의 말미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병실을 찾아가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이때 12살 난 소년이 옮겨지는 것을 그는 냉담하게 서서 바라보았다. 소년은 그의 발에 맞는 신발이 수용소 안에 없었기 때문에 맨발로 눈이 온 땅바닥 위에서 몇 시간씩이나 차렷 자세로 서 있거나 바깥에서 하는 노동을 강요당했던 것이리라. 소년의 발가락은 얼어 터졌고 담당 의사는 집게로 시꺼멓게 썩은 부분을 하나씩 집어냈다. 혐오, 전율, 동정과 같은 정감들을 구경하는 우리들은 진정으로 조금도 느낄 수 없었다. 이미 수용소에 온 지 수주일이 지난 그에게는 고통을 받은 자, 죽어가는 자, 그런가 하면 죽어있는 자의 모습 등은 너무나 흔해 빠진 광경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그와 같은 것들에게 감정의 파동이라고는 손톱만치도 일으킬 수 없었다. 주검과 수우프. 나는 발진 티푸스 환자로서 얼마간 오두막집
병실에서 보낸 적이 있다. 티푸스 환자들은 높은 열이 올라 혼수 상태에 빠져들곤 했으며 많은 환자들이 산송장이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막 죽고 난 후 곧이어 벌어지는 광경에도 나는 전혀 정서적인 좌절감을 맛보지 않고 지켜볼 수 있었다. 한 환자가 죽고 난 후 벌어지는 광경은 되풀이 되었던 것이다. 모두 차례로 여전히 체온이 남아있는 시체 곁으로 다가간다. 한 사람이 불결한 감자밥의 찌꺼기를 움켜 잡았다. 다른 한 사람은 시체의 종이 가죽으로 만들어진 신발이 자기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바꾸어 신었다. 세 번째의 사내는 죽은 자의 코트를 자기의 것과 바꾸어 입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진짜 노끈을 약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흐뭇하게 여겼다. 상상해보라. 이 얼마나 끔찍한가. 이 모든 광경을 나는 무관심으로 지켜본 것이다. 결국 나는 간호원에게 시체를 치워달라고 청했다. 시체를 치우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시체의 다리를 거머쥐었다. 50명이나 되는 환자들이 침대로 사용하는 두 줄의 판자 사이에 나 있는 좁은 통로에다 시체를 끌어내렸다. 그리고 울퉁불퉁한 맨바닥 위로 시체를 질질 끌며 문께로 다가갔다. 문 앞에는 두 개의 계단이 있었다. 계단을 지나야 밖으로 나설 수 있는데 우리들은 이 계단 때문에 항상 골치를 썩혔다. 우리들은 만성적인 굶주림으로 형편없이 쇠약해 있었다. 수용소에서 몇 개월을 보낸 우리들은 걸어서 계단 위로 올라설 수가 없었다. 계단의 높이는 각각 6인치 정도였으나 올라서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문설주를 붙잡고 우리의 몸뚱아리를 끌어올려야 했다. 시체를 끌고 간 그 사람은 계단 앞에 이르렀다. 그는 간신히 그 자신을 올려 세웠다. 그러나 시체는 먼저 발이 오르고 몸통이 올려졌다. 끝내는 기괴하게 덜컥거리는 소음과 더불어 시체의 머리는 두 계단 위로 튀어 올랐다. 나의 위치는 막사의 맞은편 쪽이었다. 바로 옆에는 바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벽에 조그맣게 난 창구 하나가 있었다. 나는 얼어붙은 두 손으로 뜨거운 수프가 담긴 그릇을 움켜잡고서 맛있게 국물을 훌쩍거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창밖을 내다보게 되었다. 바로 조금 전에 밖으로 옮겨진 시체가 죽은 동태의 눈깔처럼 시뿌연 눈동자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2시간 전만 해도 나는 그와 대화를 나누었다. 지금 나는 계속해서 국물을 홀짝이고 있는 것이다. 직업적인 흥미의 관점에서 정서의 결핍이 나를 놀라게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와 같은 사고를 지금 기억하고 있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나는 거의 미미한 감정의 동요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죽음보다 더한 모멸감. 한 사람을 조금도 상관치 않게 만드는 정서와 감정의 둔화인 무감동은 죄수의 심리학적 반응의 제2단계에서 일어나는 징후였다. 이는 끝내 죄수로 하여금 매일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구타에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와 같은 무감각의 수단으로 죄수는 곧 그 자신의 주위에 매우 필수적인 보호막을 쌓게 된다.
구타는 아주 조그마한 자극에도 일어났으며 때로는 전혀 이유 없이도 발생했다. 우리는 그 한 예를 들어보자. 빵은 우리의 작업장까지 배달되며 우리들은 배급을 받기 위해 줄을 서야 했다. 한 번은 내 뒤에 선 사람이 한쪽으로 약간 비껴섰다. 그와 같은 균형의 결여, 즉 줄이 좀 삐뚤어졌다 해서 친위대의 감시병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나는 내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랐고 친위대의 감시병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벼랑간 매서운 주먹이 나의 머리통으로 2번이나 날아들었다. 그제서야 나는 막대기를 사용한 감시병이 내 옆에 와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와 같은 순간에 가장 속상하는 것. 이는 벌받는 어린애와 마찬가지로 어른에게도 적용된다. 가장 속상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부당함과 너무나 비합리적인 처사로 야기되는 정신적인 고뇌였다. 진정 이상한 것이지만 한 대의 주먹이 남길 수 있는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상황 아래에서는 정신적으로 입은 상처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번은 내가 눈보라치는 철로 위에 서 있었다.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작업반은 일을 계속해야 하였다. 나는 열심히 자갈을 철로 위에 쏟아서는 고르게 깔고 있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이다. 딱 한순간 나는 숨을 돌리기 위해 일하던 손을 멈추고 삽에다 몸을 기댔다. 불행히도 그때 감시병은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었고 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줄로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가 나에게 안겨준 고통은 무례한 행동이라 주먹질이 아니었다. 그 감시병은 넝마와 같은 옷에 쇠약할 대로 쇠약한 모습으로 서 있는 나를 보고 모 하나마 인간의 형체를 갖추고 있는 물건으로 생각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말 한마디는커녕 욕지거리 한마디 할 가치조차 없다고 단정한 모양이었다. 욕을 하는 대신 그는 장난하듯 한 개의 돌을 집어 들더니 나에게 획 내던졌다. 나에게는 이 돌질이 야수의 주의를 이끌고 가축으로 하여금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며 자기와는 공통점이라고 거의 없는 짐승을 상대로 벌을 줄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짓거리로 보였다. 구타를 당할 때 가장 괴로운 것은 그들이 시사하는 모멸감이었다. 한 번은 우리가 빙판길 위로 길고 무거운 도리를 옮겨야 했다. 한 사람이 미끄러지면 그 혼자만이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도리를 떠매고 가는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나의 오랜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둔부에 선천적인 탈골상을 지닌 불구자였다.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은 선발이 있을 때 거의 영락없이 죽음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일할 능력이 있는 척 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유난히 무거운 도리를 들고 철로 위에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만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끌고 넘어질 것처럼 보였다. 그때 나는 도리를 떠매고 있지 않았기에 생각할 여지도 없이 달려가 그를 부축해 주려고 했다. 그 즉시 등에 매서운 통증이 전해졌다. 감시병은 나를 호되게 꾸짖으며 자기의 위치로 돌아갈 것을 명했다. 나를 때린 이 감시병은 몇 분 전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멸시하는 투로 우리 돼지 새끼들에게 동지애가 없다고 설교하던 친구였다.
무감각한 죄수도 분노할 때가 있다. 또 한 번은 화씨 2도가 되는 날씨에 우리들은 숲속에서 땅을 파야 했다. 수도 파이프를 설치하려고 파는 땅은 섭씨 2도면 마이너스 2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꽁꽁 얼어붙어 있어서 여간 애를 먹지 않았다. 그때 나는 더욱 쇠약해져 있었다. 마침 저쪽에서 통통하고 불그레하게 혈색이 좋은 감독이 다가왔다. 진정 그의 얼굴은 나에게 먹음직한 돼지 머리를 연상시켰다. 그는 추운 날씨에 꽤 두툼해 보이는 장갑을 끼고 있었다. 잠시 동안 그는 말없이 나를 지켜보았다. 나는 벼락이 떨어질 조짐이라는 것을 느꼈다. 내 앞에 쌓인 흙덩이를 보면 내가 얼마나 일을 했는지 정확히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윽고 그는 화를 터뜨렸다. 이 새끼 처음부터 너를 지켜보았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가르쳐줘? 내 이빨로 더러운 쓰레기 더미를 팔 때까지 능청을 떨어봐. 그러면 너는 돼지 새끼처럼 죽어. 아니 이틀 안으로 끝장내주마. 너는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놈이야. 이 새끼 전에 뭘 했어? 장사치였나? 나는 그가 화를 내는 데는 조금도 상관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를 죽이겠다는 위협에는 진지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몸을 똑바로 세웠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의사, 전문의였죠. 뭐라고? 의사라고? 많은 사람들의 돈을 꽤나 쓸어 모았겠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 마련된 진료소에서 일을 해왔지 돈을 벌기 위해 일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너무 많은 말을 한 것이다. 그는 나에게 몸을 던지듯 달려들더니 나를 때려눕혔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질러댔다. 그가 무엇라고 소리를 질러댔는지 이제는 기억에도 떠오르지 않는다. 내가 이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은 아무리 감정이 무뎌진 죄수라 하더라도 분노를 일으킬 때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자는 데에 있다. 육체에 대한 잔인과 고통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구타를 수반한 모멸감에 분노는 터지게 되는 것이다. 그때 나의 삶을 전혀 모르는 자가 나의 삶을 이러쿵저러쿵 비판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까 온몸의 피가 그만 머리 위로 치솟고 말았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사건이 있은 후 나의 동료 죄수들에게 다음과 같이 들려주고 나자 그토록 치밀었던 분노가 어린애들처럼 누그러지더라는 사실이다. 야비하고 짐승같이 생겨 처먹은 그런 작자는 우리 병원의 외래 객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원까지도 대기실에 들이지 않고 쫓아냈을 거야. 동정적인 카포와 감독. 다행히 우리 작업반의 카포는 나에게 인정의 빚을 지고 있었다. 우리가 먼 작업장까지 행진해 가는 동안 그가 털어놓은 연애 사건과 결혼 생활의 불화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다소곳이 다 들어준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호의를 갖게 되었다. 한편으로 나는 그의 성격에 관한 진단과 심리요법적인 조언을 해줌으로써 그에게 좋은 인상을 심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는 나를 고맙게 생각했고 나는 그 덕으로 많은 혜택을 입게 되었다. 그는 몇 번인가 280명 정도로 이루어지는 우리 작업반이 줄을 지어 서게 되었을 때 그의 옆자리인 5번째 줄 안에 내 자리를 마련해 주곤 했다. 이 호의는 대단히 큰 것이라 할 수 있었다. 아직도 컴컴한 이른 아침에 줄을 서야 하였다. 모든 죄수들은 늦게 도착하여 뒷줄에 설까봐 두려워했다. 힘들고 굳은 일이 생겨 인원을 보충해야 할 필요를 느낄 때
고참 카포는 대체로 뒷줄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그와 같이 불려간 사람들은 동료들과 떨어져 다른 작업장으로 행진해 가야 했으며 생소한 감시병들의 지휘 아래 특별히 끔찍한 종류의 일을 하여야 되었다. 때때로 고참 카포는 앞쪽의 5줄 안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도 있었다. 그것은 꾀를 부리는 자들을 잡아가자는 목적이었다. 모든 항의와 탄원은 잘 겨냥된 몇 번의 발길질에 잠잠해지곤 했다. 그리고 재수없게 걸려든 사람들은 호통과 주먹질 속에 지정된 장소로 쫓기듯 끌려갔다. 하지만 우리 카포가 자기의 가슴속에 품고 있는 말을 쏟아놓을 필요를 느끼는 한 나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 나는 명예로운 그의 옆자리를 보장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 외에 또 다른 이득이 없지 않아 있었다. 수용소에 수용된 모든 재소자들이 거의 그렇듯이 나도 부종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두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고 피부는 무릎을 꿇을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하게 늘어져 있었다. 그래서 나는 부어 오른발에 맞도록 신발끈을 풀어 놓아야 했다. 설사 나에게 양말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말이 들어갈 여유는 없어서 신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맨살이 드러난 나의 발은 언제나 젖어 있었고 나의 발은 언제나 눈으로 가득했다. 그러자니 내 발은 동상에 걸리고 얼어 터질 수밖에 없었다. 단 한 걸음을 옮기는데도 실로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눈 덮인 들을 행진해 가는 동안 우리들 신발이로 얼음이 얼어 굳어지곤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없이 빙판길에 미끄러지고 뒤따라가던 사람들은 걸려서 그들 위로 나뒹굴어지기도 했다. 그러면 행렬은 일시 정지되나 오래 지체되는 것은 아니었다. 감시병 가운데 한 명이 곧 달려와서 개머리판으로 자빠진 사람이 빨리 일어나도록 쿡쿡 찔러댔다. 행렬의 앞쪽에 설수록 멈추거나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었고 그만큼 떨어진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아픈 발로 달려가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좋았다. 카포 각하의 담당 의사로 지명되고 앞줄에 서서 일정한 구보로 행진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랐다. 나의 봉사에 대한 대가는 그뿐이 아니었다. 점심때 수프가 우리 작업장에서 분배되고 나의 차례가 되기만 하면 그가 국자를 수프통 밑바닥까지 푹 집어넣어서는 몇 개의 콩알을 건져내 주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육군 장교였던 이 카포는 내가 언쟁을 벌였던 감독에게 평소 내가 훌륭한 일꾼이었다고 기뜸해주는 용기도 가지고 있었다. 물론 그런 조언으로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겠지만 그가 나의 목숨을 건져준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수많은 죽음의 고비 가운데 적어도 한 번은 그가 나를 구해준 셈이었다. 감독과의 언쟁이 있었던 그 다음날 그는 나를 몰래 다른 작업반에 넣어주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동정하고 우리의 처지를 최대한으로 개선해 주려고 하는 감독도 있었다. 적어도 건축공사장의 감독은 그러했다. 물론 그들은 우리들에게 일반 노동자들이 보다 짧은 시간에 우리보다 몇 배의 일을 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려주었지만 어느 일꾼이 하루에 빵 10온스 반 명분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에 있어서 그만큼도 되지 않았다. 10온스 반과 묽은 수프 1과 4분의 3 파인트로는 목숨을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우리의 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뿐이 아니었다. 일반 노동자는 우리들이 감수해야 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좋았고 가족들이 다른 수용소로 이송되었다거나 곧장 가스실로 보내졌다는 소식을 접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리고 일반 노동자는 매일같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줄기찬 죽음의 위협을 받지 않았다. 나는 친절한 감독에게 다음과 같은 말까지 한 적이 있었다. 만약 내가 도로공사를 당신에게 배운 짧은 시간에 당신이 나에게서 뇌수술에 관한 의술을 배울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대단히 존경할 것이오. 그러자 그는 뻥긋 웃었다. 죄수들이 가장 흔히 꾸는 꿈. 제2단계의 주된 증후인 무감동은 필수적인 자기 방어 기제가 되었다. 현실은 희미해지고 모든 노력과 정감은 하나의 과제에 집약되었다. 그 과제는 자기 자신의 목숨과 다른 친구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었다. 죄수들은 저녁에 작업장에서 때를 지어 수용소로 되돌아올 때 안도의 한숨과 더불어 한마디를 내뱉는다. 자, 이제 또 하루가 지났군. 이것이야말로 죄수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흔한 한마디였다. 그와 같이 긴장된 한태와 살아남아야겠다는 과제에 대한 끊임없는 전념의 필연성이 겹쳐져서 죄수들의 내면적 생활이 원시적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 분석을 배운 몇 명의 동료들이 수용소에 있었는데 그들은 종종 재소자의 퇴행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즉 보다 원시적인 정신생활의 형태로 퇴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죄수들의 소원과 욕구는 꿈에서 나타났다. 죄수들이 가장 흔하게 꾸는 꿈은 어떤 것일까? 빵, 케이크, 담배, 그리고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단순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꿈속에서 소망의 실현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꿈들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로운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꿈을 꾼 사람은 꿈속에서 깨어나 수용소 생활이란 현실과 마주서야 했고 꿈속의 환상과 현실의 엄청난 차이를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나는 같은 죄수인 동료가 괴로워하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일어났던 일을 영영 잊을 수 없다. 그가 꿈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 무서운 악몽을 꾸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나는 항상 무서운 악몽이나 황홀경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매우 딱하게 여겼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를 깨우려고 했다. 그리고 그의 몸을 흔들어 깨우려고 손을 뻗쳤으나 내가 하려던 짓에 오히려 내가 놀라 갑자기 손을 거두고 말았다. 그 순간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절실하게 의식했다. 그 사실은 아무리 무서운 꿈이라도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수용소의 현실보다 더 고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에 미치자 나는 뻗었던 손을 거두지 않을 수 없었다. 산송장, 인간 살덩이.
제수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과도한 영양실조로 인해 음식에 대한 욕구가 그들의 정신생활의 주된 원시적 본능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대다수의 제수들이 우연히 서로 가까운 위치에서 일을 하게 되고 감시병들이 단 한 번이라도 감시를 소홀히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관찰하기로 해보자. 그들은 그 즉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것이다. 배수구에서 일하는 한 친구가 바로 옆에서 일하는 다른 친구에게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조리법을 교환할 것이고 먼 훗날 그들이 해방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날 그들이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위해 식단을 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감시병이 온다라고 경고, 되게 특이한 아무나 숫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한마디가 시궁창 아래로 전달될 때까지 그들은 음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것이다. 나는 언제나 음식에 대한 토론을 위험한 일로 보았다. 극단적으로 적은 음식량의 배당과 낮은 열량에 겨우 적응하게 되었을 때 맛 좋은 음식에 관한 그토록 자세하고 효과적으로 생산이 관하여 맛 좋은 음식에 관하여 그토록 자세하고 효과적으로 생생히 묘사한다는 것은 내장기관에 자극을 주는 나쁜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음식에 대한 토의가 순간적으로 심리학적인 위안을 줄지 모르지만 생리학적으로 반드시 위험하지 않은 환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수용소 생활의 후반기에 접어들어 매일같이 물과 같이 묽은 수프와 평소와 다름없는 소량의 빵만이 하루의 식사를 이루고 있었다. 그 외에 특별 배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었다. 이는 0.75온스의 마가린, 혹은 한 조각 가련할 정도로 작은 양의 소세지, 혹은 쬐그마한 치즈 조각, 혹은 한 모금의 가공된 벌꿀, 혹은 한 숟갈의 묽은 잼 등 매일과 같이 달라지는 음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열량으로 따져볼 때 이와 같은 식사는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특히 우리의 맨손으로 하는 중노동과 불충분한 옷으로 끊임없이 추위에 몸을 드러내놓고 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더욱 그러했다. 특별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즉 수용소를 떠나 작업정으로 가는 대신 임시막사에 누워있는 것을 허락받은 환자들에게 주는 음식이란 더 형편없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마지막 피하 지방이 사라지고 해골의 가죽과 넉마옷을 입혀 놓은 것 같이 보이게 되었을 우리들은 우리의 육신이 자기의 살을 뜯어먹기 시작한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내장기관은 그것 자체의 단백질을 소화시키고 근육은 사라졌다. 그런 두 육신은 저항력을 깡그리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조그만 공동체로 보아야 할 우리 막사의 일원은 한 사람 또 한 사람씩 죽어갔다. 우리들 모두 매우 정확하게 다음에는 누구의 차례가 될 것이며 언제 자기 자신의 차례가 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었다. 많은 관찰을 한 후 우리들은 우리들 예측의 정확성을 매우 확실하게 해주는 증후를 알았다. 그는 오래가지 않겠군. 혹은 다음 차례는 이 사람이군. 하고 우리들은 서로 속삭였다. 그리고 매일과 같이 시행되는 이 잡기의 작전이 수행되고 있는 동안 매일과 같이 시행되는 이 잡기의 작전이 수행되고 있는 동안, 즉 우리들 자신의 벌거벗은 몸뚱아리를 대하게 되는 저녁 때 우리들은 비슷한 생각을 했다. 여기에 있는 이 몸뚱아리, 나의 육체는 이미 진짜 송장이 되었구나. 그렇다면 내 자신은 어떠했을까? 나는 커다란 집단을 이루고 있는 인간 살덩이, 철조망 뒤 몇 채의 흙돌담으로 지은 막사에 무리를 이루고 있는 집단의
조그만 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이 집단은 매일과 같이 일정한 부분이 생명력을 잃어버림으로써 썩어가기 시작하였다. 끔찍하네요. 끔찍합니다. 저는 못 살아남을 것 같아요. 이런 소용소에 들어가면. 일단 배고파서. 배고픔을 못 참을 것 같고, 일단은 몸 아픈 것도 못 참을 것 같고, 육체 노동도 못 참을 것 같고, 폭력도 못 참을 것 같고, 제가 만약에 이런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금방 금방 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이고 참. 잠시 쉬었다가 조금 더 오디오북을 조금만 더 하고 오늘 일과를 마치도록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별아, 잘 자고 있었죠? 응? 잘 자고 있었죠?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코가 이렇게 말라 있어? 추워?
두세 개 단원만 3개만 정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빵 한 조각을 기쁨에 들떠 깨물 때의 위안. 나는 죄수들이 음식과 좋아하는 기호품에 관한 생각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잠시라도 여유가 있으면 그와 같은 생각이 그들의 의식 속으로 파고들게 된다는 점을 위해서 이미 언급하였다. 따라서 우리들 가운데 가장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맛 좋은 음식을 다시 먹을 수 없게 되는 때를 동정했다. 다시 읽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들 가운데 가장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맛 좋은 음식을 다시 먹을 수 있게 되는 때를 동경했다. 이는 맛 좋은 음식 그 자체 때문이 아니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음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인간 이하의 실존이 끝내 종식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런 점은 아마도 독자들이 이해하리라 믿는다. 이와 같이 유사한 경험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와 같이 유사한 경험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체험인 영혼을 파멸시키는 정신적 갈등과 의지력의 충돌에 관해 거의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참호 속에서 땅을 파야 하고 9시 반이나 10시 30분간의 점심시간에 10시에 빵 배급이 된다는 것, 빵 배급이 된다는 것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심정. 그런가 하면 감독이 그렇게 악질적인 인간이 아닐 때 몇 번이나 시간을 물어본다든가, 코트 주머니 안에 있는 한 조각의 빵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보다가 장갑을 끼지 않은 언 손으로 쓰다듬어 보고는 손톱만치 찢어서 입에 넣고 우물거린다든가, 그러다가도 끝내 최후의 한 가닥 의지력으로 빵 조각을 다시 주머니 안에 집어넣고 이날 오후까지는 참고 견디겠노라 하고 자기 자신에게 약속하는 등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의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다. 억류된 생활 후기에 접어들어 하루에 한 번씩밖에 배급되지 않은 이 소량의 빵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방법에 관하여 우리들은 상식적이니 비상식적이니 하고 끊임없는 토론을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두 가지의 생각으로 나누어질 수 있었다. 한 가지는 빵 배급을 받는 즉시 먹어치우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었다. 이 경우에는 이중의 이득이 있는데,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찾아오는 아주 짧은 시간이 남아 뼈저린 배고픈 고통을 없애주고 배급받은 빵을 도둑질 당하거나 잃어버릴 가능성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른 한쪽의 사람들은 배급받은 빵으로 쪼개서 먹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방법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었다. 나는 결국 후자 쪽에 가담하기로 했다. 하루 24시간의 수용소 생활 가운데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아침 점호 때였다. 아직도 캄캄한 밤인데 날카로운 3번의 호루라기 소리는 곤히 잠들어 꿈속에서 그리움을 달래는 우리들을 사정없이 찢어놓기라도 할 듯이 울려 퍼진다. 그러면 우리는 부종에 아프고 부은 발을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는 신발에 끼워 넣느니라고 씨름을 하여야 하였다. 이럴 때 흔히 신발끈으로 사용하는 철사줄이 끊어지는 등의 사소한 말썽으로 이곳저곳에서 끙끙거리는 신음소리와 투덜대는 소리가 일어나기 마련이었다.
어느 날 아침 평소 용감하고 패기 있는 사람으로 알려진 친구가 엉엉 울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의 신발이 그가 신기에는 너무나 적어져 있었고 끝내 눈에 덮인 마당에 맨발로 뛰어나가야 하며 작업장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사연이었다. 이와 같이 두려운 순간에도 나는 한 조각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주머니에 든 빵 조각을 꺼내 기쁨에 들떠 와삭 깨물 때의 위안이란 그 누가 상상할 수 있겠는가. 감성이 전혀 없는 재수들. 영양실조는 음식에 전념케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이미 말한 바 있거니와 어쩌면 성적 충동이 일반적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할지도 모른다. 초기에 받는 충격의 영향을 제외하면 심리학자들이 남성만의 수용소에서 틀림없이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의 유일한 설명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과는 대조적으로 다른 남성들만의 조직체, 병영과 같은 곳에서는 성적 도착자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죄수는 꿈속에서도 성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그의 자절된 정서와 보다 세련되고 우아한 감정을 꿈속에서 명확한 표현을 찾아내는 것이다. 대다수의 죄수들이 가지고 있는 원시적인 생활과 목숨을 건지겠다는 생각에만 매달리는 노력은 그 목적에 뒷받침이 되지 않은 어떤 일에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상태로 이끌려가게 되었고, 또한 죄수에게 감성이라고는 조금도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 이는 내가 아우슈비츠에서 다타우 관할 하에 있는 수용소로 이송될 때 뼈저리게 느꼈다. 약 2,000명이나 되는 죄수들, 우리를 실은 기차는 빈을 통과하게 되었다. 자정이 거의 다 되어서 우리들은 빈의 한 기차역을 지나게 되었다. 선로는 내가 태어난 거리, 내가 오랜 세월을 두고 살았으며 수용소로 끌려갈 때까지 삶을 영위했던 집 앞을 지나게 되어 있었다. 50명이나 되는 죄수들이 타고 있는 이 착한 애는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살을 댄 조그만 구멍이 두 곳이 나 있었다. 착한 안이 비좁아 한때의 사람들이 쭈그리고 앉아 있는 동안 몇 시간씩 서 있어야 하는 다른 한때의 사람들은 그 구멍 주위로 몰려들었다. 발 뒤꿈치를 든 채 다른 사람들 머리 위로 철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고 있던 나는 내가 태어난 고장을 무서울 정도로 빠른 찰나에 힐끗 보게 되었다. 사실 우리가 모두 살아있다기보다 죽게 된 것 같이 느끼고 있었다. 우리를 수송하는 기차가 마우트하젠에 있는 수용소로 향하고 있으며 우리들에게는 일주일이나 두 주일의 시한부 생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나는 저 세상에서 돌아온 죽은 자의 눈으로 나의 어린 시절의 거리와 광장 그리고 집을 바라보았으며 유령과 같은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몇 시간을 지체한 후 기차는 역을 떠났다. 그런데 거기에 나의 거리가 있었다. 수년간에 걸쳐 수용소 생활을 보내고 또 치루어야 할 젊은이들. 그들에게 있어서 이번과 같은 여행은 커다란 사건이라 그들은 열심히 창구멍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1분간이라도 좋으니 나를 좀 앞쪽에 세워달라고 부탁하고 또 간청했다. 그리고 그 당시로는 철창문을 통해 밖을 한번 내다보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른다고 애써 설명했다.
한데 그들은 나의 간청을 잔인하게 거절했으며 비웃었다. 거기서 쭉 살아왔다며? 채, 그렇다면 이미 실컷 보았을 텐데. 패자에게 슬픔이. 대체적으로 수용소에 문화적 동면이란 것도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 두 가지 예외가 있었으니 그것은 정치와 종교였다. 정치는 수용소 안 어디서든지 거의 끊임없이 논의되었다. 토론은 주로 뜬 소문에 근거를 둔 것인데 뜬 소문은 불쑥 떠올라 끝없이 퍼져나가곤 했다. 군사적 상황에 관한 뜬 소문은 언제나 모순되었다. 군사적 상황에 관한 뜬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재빨리 퍼져갔으며 모든 죄수들의 마음속에서 행해지고 있던 신경전에 기여했을 뿐이었다. 여러 번 낙관적인 뜬 소문에 의해 퍼진 전쟁이 곧 종식될 것이라는 소문에 기대를 걸어보았지만 실망만 하고 말았다. 어떤 사람은 모든 희망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러나 가장 화통을 터뜨리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낙관주의자들이었다. 죄수들의 종교적인 관심은 일단 퍼졌다 하면 가장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다. 그 깊고 활기찬 종교적 신앙에 새로이 도착한 사람들은 종종 놀라고 감동되었다. 종교와 연관된 행사로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임시막사의 한 모퉁이나 자물쇠가 잠긴 가축 운수용 트럭 안의 어둠 속에서 즉시 행해지는 기도회나 예배였다. 가축용 트럭으로 말하면 우리들이 피로와 기아 그리고 넝마 같은 엷은 옷에 꽁꽁 얼게 된 몸으로 먼 작업장에서 끌고 온 것이었다. 1945년의 겨울과 봄에 발진 티푸스가 발생했으며 거의 모든 죄수들에게 전염되었다. 가능한 중노동을 계속하여야 하였던 연약자들의 사망률은 엄청났다. 환자들을 위한 입원실이 가장 불충분했다. 거기다가 쓸만한 의료품이나 자격을 갖춘 의료보조원도 없었다. 이 병의 어떤 증세는 음식이라곤 쌀 한 톨도 삼킬 수 없도록 심한 혐오감, 이는 삶에 대한 위험을 가중시킨다. 심한 혐오감과 무섭게 엄습해오는 정신착란이었다. 나의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은 아주 심한 착란증에 괴로움을 당했는데 한 번은 자기가 죽어가는 줄 알고 기도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정신착란 중에 기도할 말을 떠올릴 수 없더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착란 증세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그러했듯이 나는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리하여 나는 몇 시간 동안 마음속으로 장문을 했다. 끝내 나는 아우슈비츠의 소독실에서 잃어버렸던 원고의 내용을 되살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조그만 종이 조각에 속기로 요점이 되는 단어들을 적어 놓는 것이었다. 때때로 과학적 토론이 수용소 안에서 행해지기도 하였다. 한 번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일이 있었다. 그것은 나의 직업적 관심과 밀접한 교령술 회합이었다. 교령술 회합이란 죽은 이의 영혼을 불러내어 대화를 나누는 모임입니다. 나는 수용소의 주치의, 역시 재수이다. 주치의 참석해달라는 청을 받았다. 주치의는 내가 정신병학의 전문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회합은 환자들 막사의 조그마한 개인용 방에서 열렸다. 회합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 가운데는 의례적으로 유생반의 담당 사관도 참석하고 있었다. 한 사람이 주문을 외워서 성령을 부르기 시작했다. 수용소의 서기는 자기 앞에 한 장의 백지를 놓고 앉아 있었을 뿐
쓰려고 하는 의식적인 의도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 10분. 다음 10분 동안에 서기의 연필이 천천히 종이 위에서 선을 그어 나가더니 분명히 알아볼 수 있게 패자에게 슬픔이란 글을 형성했다. 서기가 라틴어를 배운 적이 없다는 것과 패자에게 슬픔이라는 낱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되었다. 그러나 나의 의견으로는 그 친구가 그의 생애에 있어 한 번쯤은 그와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게 분명하나 기억할 수 없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그때 그와 같은 낱말은 성령, 그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성령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 틀림없었다. 이 일이 있은 지 몇 달 후 우리는 석방되고 정쟁은 종식되었다. 오늘 54페이지까지 읽었네요. 오늘 오디오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좀 힘든 내용이었고요. 그랬습니다. 자, 저는 8시 지금 5분인데 저는 이제 밥을 먹고 내일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영덕으로 가야 됩니다. 영덕 갔다가 울진에서 물건은 싣고 포천으로 가서 포천에서 물건을 빨리 잡아서 싣고 내려올 예정입니다. 자,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